예, 수업 시작했습니다. 오늘 시험 보시느라고 또 힘드셨는데, 오늘 시험 문제 가운데 한 문제 좀 확인해 보고, 안 풀었던 거니까 풀고, 오늘은 또 문제를 좀 더 다뤄달라 이렇게 요청이 좀 있어서 조금 더 문제를 많이 다뤄보겠습니다. 실전 200제 86페이지를 좀 펴보면, 실전 200제 86페이지, 문제 28번 문제입니다. 문제 28번. 경제 내에 X제와 Y제 두 제화가 존재한다. 두 제화의 공급은 모두 완전 탄력적이다. 거기다 몇 줄? 공급이 완전 탄력적이다. 그러면 공급 곡선이 PQ 평면에 PQ 평면에 수평선의 형태를 갖겠죠. 수평선의 형태를 갖습니다. 완전 탄력적인 공급 곡선. 소비자의 소득은 인컴 I로 주어져 있고, 먼저 예산선을 밑줄 긋고 예산선을 나타내는 수식을 도출해봐라. 그런데 거기 중요한 팁이 있는데요. 무차별 곡선을 어떤 무차별 곡선을 줬냐면 우하향하고 볼록한 일반적 형태의 무차별 곡선 밑줄 긋고 표준적인 선호 체계를 반영합니다. 표준 선호를 반영한다. 소비자 균형점을 이제로로 나타내라. X제로 Y제로 표시해봐라. 기울기를 정확하게 표시해라. 그러면서 5점을 줬네요. 그래서 첫 번째에서 소비자 균형점을 표시해라 그랬으니까 설문 1은 소비자의 균형, 기본적으로 뭐예요? 소비자의 최적화입니다. 제가 그랬죠? 미시경제학의 소비자 선택 이론에서는 소비자의 최적화라고 쓰고 들어가야 할 답안의 첫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maximize utility. X제와 Y제 두 제와 소비를 통해서 만족도를 누리는 소비자인데 제약이 있다. subject to. 어떤 제약이 있냐면 PXX, X제 지출액과 PYY, Y제 지출액, 이거의 합이 income I라고 쓰라고 그랬네요. 그대로 써야 되겠죠. 이렇게 소득 제약하에서 효용 극대화의 해, XY, 보통 수요다. 그랬고, 이걸 이제 간단하게 예산 제약하에서 소비자의 효용 극대화라는 것을 좀 수식을 썼으면 간단하게 한두 줄로 해석을 좀 해주고, 두 번째는 그래프를 그리라 했으니까 그래프 그리면 되겠죠. X제, Y제 두 제와 평면에 이건 간단하죠. 이건 문제가 정말로 친절하죠. 두 제와 평면에 예산선이 있고요. 예산선. 여기는 정확하게 그래프 그리라 했으니까 정확하게 그리면 되겠습니다. 뭐죠? PY분의 인컴이고 여기가 PX분의 인컴이겠죠. 이런 제약하에서 무차별선을 가장 바깥쪽으로 밀어내서 접할 때까지 밀어내야 되고 소비자 균형점이니까 그걸 이제로라고 표시하라고 그랬네요. 그리고 X0, Y0가 뭐고? 효용 극대화의 해가 되고 보통 수요고. 효용을 유제로라고 이렇게 쓰라고 했나요? 뭐라고 쓰라고 했어? 효용 표시는 없나요? 아무런 표시가 없네. 효용은 유제로 이러면 돼요. 그리고 기울기가 예산 제약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PY분의 PX일 것이고 기울기. 그래서 기울기를 영어로 이렇게 또 씁니다. 슬로프, 기울기. 그래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PY분의 PX다. 이렇게 써놓으면 되겠죠. 이건 아주 간단한 5점이니까 답안지의 반 페이지를 차지하면 되겠습니다. 반 페이지. 두 번째는 이제 정부가 X제에 대해서만 종가세, T의 종가세를 부과하고 있다. 밑줄. 종가세는 가격의 일정 비율로 부과하는 거니까 가격의 일정 비율로 부과하니까 예를 들어서 X제에 대해서만 종가세를 부과하고 있으니까요. PQ 평면이 뭐겠어요? PXX 평면이겠죠. PXX 평면. 거기서 공급 곡선이 완전 탄력적이라 했어. 그러니까 수평선의 형태의 공급 곡선이 나타날 것이고 종가세는 가격의 일정 비율로 붙이기 때문에 공급 곡선이 우상향한다면 평행하게 이동하지 않고 기울기를 가지면서 이동하는데 여기서는 수평의 형태이기 때문에
평행하게 우상향으로 우상방 이동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두 번째, 그래서 XJ에 대해서 종가세 부가효과. 그래서 이게 좀 설문 2번인데 설문 2인데 이렇게 설문을 썼으면 간단하게 땡땡 어서 요 부재를 붙여주는 게 좋습니다. 뭐 이렇게 요걸 먼저 썼어. 그럼 여기다가 그냥 설문 2 하면 돼. 자, 뭐뭐 물었냐면 그렇게 부과했을 때 XJ의 가격, 세금 포함 후에 가격은 얼마가 될 거냐? 그래프 물론 그래야 될 텐데 조세의 귀착이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설명해 봐라. 조세의 귀착에서 기본적으로 조세의 귀착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조세 부담, 실질적으로 조세가 부과되어서 이 부과되면 조세가 법적 부담 주체가 아닌 다른 경제 주체에게 전가되고 일부가 전가되고 이 전가된 이후에 최종적인 부담의 주체가 결정되면 그거를 조세 부담의 귀착이라고 부릅니다. 최종적인 부담의 주체가 결정됐을 때. 그래서 누가 실질적으로 조세를 부담하게 되냐? 이게 조세 부담의 귀착인데 법적 부담 주체와는 전혀 상관없이 상관없다. 그래프를 좀 확인해 보면 프라이스 퀀터티 평면인데 PQ 평면인데 지금 XJ에만 부과되고 있으니까 XJ만 쓰면 되겠습니다. PXX. 거기 그 예시 답안에 요게 틀렸던데 좀 고쳐주시고 공급 곡선이 이렇게 평행하게 생겼다. 서플라이 커브가 S. 디맨드 커브는 물론 일반적인 우하향한 디맨드고 이렇게 서플라이와 디맨드가 맞아떨어진 상태에서 최초의 균형점이죠. 이때 가격이 처음에 PX 제로라고 한다면 거래 규모는 X 제로가 되겠죠. 이 상태에서 조세를 붙이면 가장 먼저 프라이스 이펙트, 조세 붙이면 가격 효과, 두 번째 수량 효과, 퀀터티 이펙트, 세 번째 후생 효과. 조세 부담의 귀착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설명해라 그러니까 다 가야 되겠죠. 가격이 어떻게 되고 수량이 어떻게 되고 후생이 어떻게 되고. 그래서 일단 조세 부과 이후에 가격 뭐라 그랬으니까요. 가격 보라 그랬으니까 먼저 공급 곡선이 상방으로 일고 공급 곡선이 조세 부과 이후에 이렇게 상방 갈 거고 왜 상방 간다고? 공급 곡선이 각각의 생산 공급량 수준에서 최소 수취 의사 minimum willingness to accept 최소 수취 의사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조세가 붙으면 세금을 내야 하니까 요만큼 받아서는 안 되고 더 많이 받아야 세금의 크기만큼 많이 받아야 세금을 낼 수 있다 정부에. 그러면 새로운 시장 균형점은 B점으로 가고 가격은 요 PX0에다가 얼마만큼 종가세니까 T%의 종가세가 붙는 가격의 일정 비율로. 그래서 원래는 요 PX0에다가 요 T PX0 뭐 이런 식의 요거를 이렇게 쓴 거죠. 종량세라고 하면 PX0 플러스 터리프 이렇게 T에서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텍스 이렇게 종가세다. 그래서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냐 이렇게 결정된다라고 말해주면 되겠고요. 이렇게 결정된다. 가격이 시장 가격이. 수량은 XT 조세 부과 이후에 이렇게 수량은 감소하고. 그래서 가격 효과, 수량 효과를 다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요거는 공급자의 균형점이냐 소비자 균형점이냐 이게 소비자 균형점이다. 그래서 이거는 누가 내는 가격이냐면 PB 바이어의 구매자의 가격이고 누구의 가격은 셀러의 가격은 전혀 차이가 없다. 조세 부과 이전이나 이후나. 왜? 완전 탄력적인 공급 곡선이라는 것은 조세 부담이 제로가 되기 때문에 누가? 판매자가
그래서 이게 바이어의 가격이고 셀러의 가격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밝혀줘야 되겠습니다. 이게 전체 조세의 크기고, 그 다음에 요만큼 조세 부과 이후에 거래량에 대해서 세금이 이만큼 붙으니까 이게 조세의 크기인데요. 조세 크기. 누가 전부 다 부담한다? 누가? 조세 부담이 누구에게서? 생산자에게서 누구에게로? 소비자에게로 전가되어서 최종적으로 조세 부담의 주체가 확정이 되는데 누가 확정됐어요? 누가 내는 걸로? 소비자가 내는 걸로. 그래서 소비자의 부담분 100%다. 소비자가 100% 전체 조세를 다 부담한다. 누구에게 귀착됐다고요? 소비자에게 귀착됐다. 소비자에게 귀착됐다. 그리고 뭐 문제에서 묻지 않았지만 소비자는 요만큼의 전체 소비자 잉여의 감소, 조세 부과를 통해서 이만큼 전체 소비자 잉여 감소했는데 그 중에 일부는 세금을 냈고 얘는 아무도 가져간 경제 주체가 없어서 날아가 버렸다. 여기서 dead, weight, loss, 사중 손실 이렇게 말하고 조세 부담분을 초과하는 후생 손실분, excess burden, 초과 부담이 이렇게 발생하고 있다. 초과 부담이. 문제에서는 묻고 있지 않지만 뭐 이런 거 그냥 써놓고 한다고 해서 누가 뭐라 그랬어요. 자, 5점. 세 번째. 3번에 그런데 X제 종가세 부과 후에 X제 소비량은 종가세 부과 후 X제 소비량 밑줄 X1이다. 그 종가세 부과 이전과 달라지지 않았음을 관찰되었다. X0하고 X1이 같다.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국회의원 A씨는 X제 소비량이 과세 전후에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X제 종가세 부과는 밑줄 그으세요. 초과 부담을 초래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그림을 곁들여서 설명해봐라. 근데 초과 부담의 개념 정의를 줬네요. 세수, 조세 수입을 초과해서 발생하는 후생 손실분. 조세 수입을 초과해서 발생하는 후생 손실분. 정확하게 표현하면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소비자가 부담하는 거기 때문에 소비자가 조세 납부액을 초과해서 부담하는 후생 손실분 이렇게 개념 정의를 해야겠죠. 그래서 3번은 초과 부담에 관한 것입니다. 첫 번째 초과 부담, excess burden의 의. 여기 잘 나와 있는 것처럼 세수, 조세 납부액. 이건 누구의 입장에 있어요? 정부의 입장에서가 세수고 세금 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조세 납부액이고 이걸 초과하는 후생 손실분, 이걸 초과 부담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초과 부담의 크기는 어떻게 평가되는지 조금 이따가 그래프를 그려보면 알 수 있을 텐데 X제, Y제 두 제와 평면이 있고 최초의 이렇게 바깥쪽에 최초의 예산선 라인 제로. 물론 이걸 뭐 A, B 뭐 이렇게 하고 요거 X제 세금 붙었다. 그러면 라인 1 이렇게 해서 혹은 AC 이렇게 해서 절편값을 표시해도 되고 최초의 X제 소비량을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소비량을 이만큼 처음에 X0만큼 소비하고 있었는데 조세부가 이후에도 소비량이 똑같다. 이렇게 하면 여기는 뭐 그냥 이렇게 무차별선을 이렇게 그냥 대충 하나 그리면 되겠습니다. 최초의 소비점이 아까 뭐였어요? 2제로점이었죠? 여기 2제로점 여기요. 보니까 최초의 소비점. 그러면 효용 수준은 U0, 뭐 I0 이렇게 효용을 누릴 텐데 보니까 요런 점이 조세부가 이후의 선택점이겠죠. 조세부가 이후의 선택점. 그러면 요 최초의 예산선을
여기를 지나도록 이렇게 보내버리면 슬러츠키에 보상이 되고 그 안쪽으로 떨어지도록 이렇게 쭉 다시 한번 이게 안 맞네. 뭐 이래. 대충 맞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무차별 곡선을 이렇게 연결을 하면 이런 형태로 이렇게 연결을 하면 이게 힉스의 보상의 예산선이겠습니다. 그래서 L2의 힉스 보상의 예산선. 자, 그러면 요게 이제 조세부가 이후의 소비점인데 이 조세부가 이후의 소비점을 중심으로 뭘 평가한다 그랬냐면 조세 납부액을 평가한다 그랬어요. 원래 X0 혹은 X1만큼 소비했다면 조세 납부 전에는 요만큼 YJ를 소비할 수 있었을 텐데 요만큼 여기에서 Y1 프라임 요만큼 소비할 수 있었을 텐데 이제 요것밖에 소비를 못하니까 Y1만큼 소비를 못하니까 이게 Y제로 뭐한 평가한 조세의 크기가 된다. 조세 납부액, 조세의 크기가 된다. 그러면 이 조세 납부액만큼 요 화폐액을 우리가 따져보면 사실은 이 화폐액은 여기를 지나도록 이렇게 평가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요게 조세 납부액은 여기와 여기 사이잖아요. 그래서 요 조세 납부액을 사실은 초과하는 후생 손실이 있는데 초과하는 후생 손실 부분 요게 지금 초과 부담의 크기다. 그래서 요 초과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까지. 여기 excess burden. 그래서 국회의원 A씨의 주장은 틀렸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X제 소비량이 조세 부과 전후에 조세 부과 후 이게 X제 소비량이 같다고 해가지고 추가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건 아니다. 이게 이제 답이 되고, 자, 그 다음에 위 1로 돌아가서 이제는 X제와 Y제가 완전 보완제라고 하자 밑줄. 완전 보완제라고 했을 때 X제에 대한 종가세 부과는 추가 부담을 초래하냐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데, 네 번째는 기본적으로 완전 보완제의 경우 완전 보완제 이거에 대해서 조세를 붙이면 어떠냐. 완전 보완제와 조세 부과. 자, 기본적으로 효용함수를 우리가 하나 상정을 해버리면 되겠습니다. 효용함수가 utility 펑션이 미니멈 근데 xy 이렇게 두 제와의 가장 단순한 형태의 효용함수를 하나 상정을 해버리면 여기서 조세를 부과했을 때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 xy 두 제와 평면에 원지에 빠져나오는 반직선이 꼭지점에 궤적이 되겠죠. y equal x. 최초 예산선은 이렇게 완만한 예산선이 최초 예산선 L0 그리고 가파른 예산선 L1. 최초의 선택점은 이 점이고 어떤 점이에요? 2제로점. 그리고 새로운 선택점은 어떤 점? 2원점. 이렇게. 자, 항상 뭘 중심으로? 조세부가 이후의 선택점을 중심으로 X1 조세부가 선택점을 중심으로 조세부가 이전은 요만큼 소비할 수 있었는데 Y제를 이제는 요거밖에 소비를 못하니까 요게 우리가 조세 납부액이라고 말할 수 있고 뭘로 평가한? Y제로 평가한 조세 납부액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 무차별선은 물론 똑같이 그려보면 각각 선택점을 중심으로 L자형의 이런 무차별선이 그려질 거고 요렇게 최초 효용 수준은 뭐 U0 새로운 효용 수준은 U1 이렇게.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변화 이전에 요 이전의 가격을 그리고 변화 이후에 선택점을 중심으로 쭉 돌려보면 이렇게 돌려보면 이런 점과 이런 점 사이만큼이 조세 납부액의 크기이면서 동시에 효용 감소에 해당하는 소득에 해당하죠. 요게. 그래서 변화 뭐요? 이전에 조세부가 이전에 가격 원래 가격을 중심으로 새로운 효용을 달성하는 필요한 소득 변동분 equivalent variation 대등 변화가 되겠다. 대등 변화. 여기도 마찬가지죠. 요게 요 파란색 선까지는 대등 변화고 요 파란색 선까지는 대등 변화. 요 차이가 뭐라 했어요? 요 차이가 excess burden 이랬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묻지는 않았지만 요 초과 부담하고 대등 변화하고 그 크기의 차이를 우리가 조세 납부액과 비교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하면 초과 부담이라는 것은 뭐에서 뭘 뺀 거죠? 가장 큰 게 뭐야? 요 대등 변화의 크기죠. equivalent variation 대등 변화의 크기고 그 대등 변화의 크기에서 뭘 빼버리면 초과 부담이 돼? 조세의 크기를 조세 납부액 요의 크기를 빼버리면 이게 초과 부담이 된다. 자, 그런데 여기는 대등 변화의 크기하고 조세 납부액의 크기가 어때요? 다르기 때문에 대등 변화와 조세 납부액의 크기는 물론 여기까지니까 대등 변화의 크기와 조세 납부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초과 부담이 발생하고 있고 물론 초과 부담은 지금 0보다 큰 양의 초과 부담이 발생하고 있고 여기는 어때요? 여기는 equivalent excess burden이 equivalent variation 여기서 뭘 뺀 건데 조세를 뺀 건데 조세의 크기하고 뭐하고 똑같아? 대등 변화의 크기가 똑같아. 조세의 크기도 이거고 대등 변화의 크기도 이거고 그래서 excess burden은 제로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너무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나? 자, 됐고 그 다음에 어디를 넘어가시냐면 앞으로 다시 넘어오세요. 63페이지 63페이지 19번 문제. 자, 보겠습니다. 여가와 소비로 구성된 소비자의 A의 효용함수는 효용함수에다 몇 줄 읽어보세요. 여가가 지금 대문자 L이네요. 문제에서 준 대로 여러분 해야 됩니다. 대문자 L, 소문자 L로 보통 여가 쓰는데 대문자 L이고 C는 재화소비고 L의 3분의 2승, C의 3분의 1승이고 시간 제약일 밑줄 여가는 24시간에서 H 노동 공급하고 남는 거고요. 예산 제약식 밑줄 소비는 자신의 소득 범위 내에서 소비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WH는 뭐예요? 임금률에다가 뭘 곱한 거야? 노동 공급 시간을 곱한 거고 그래서 임금소득이고요. 노동소득, N은 뭐예요? 거기 밑에 뭐라고 나와 있어? Non-labor income 그래서 비노동소득이라네. 이렇게 줬을 때 소비자 A의 노동 공급 곡선을 도출해라 밑줄. 노동 공급 곡선을 도출하려면 먼저 우리가 여가 소비, 재화 소비 평면에서 도출할 거기 때문에 뭘 알아야 돼? 먼저 여가 소비 함수를 알아야 됩니다. 물론 재화 소비 함수도 도출을 해야 임금과 비노동소득이 밑줄 임금 W, 비노동소득 N이 노동 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해 봐라. 첫 번째 하나씩 좀
어제 뭐 자세하게 이 부분을 얘기를 했어요. 자, 첫 번째 문제는 노동 공급 함수를 도출해라. 노동 공급 함수. H 스타라고 했는데 노동 공급 함수를 도출해라. 뭐 해야 돼? 노동 공급자의 최적화. 노동 공급자의 최적화. 한마디로 말하면 여가 소비자의 최적화. 맥시마이즈 유틸러티. 이 효용은 어디서부터 온다? 레저, 여가 소비. 그리고 C, 재화 소비로부터 온다. 이 효용 함수가 어떻게 주어져 있냐면 레저의 3분의 2승인가요? 레저의 3분의 2승. 그 다음에 컨섬션, 소비의 3분의 1승 이렇게 주어져 있네. 많이 소비하면 소비할수록 좋겠죠? 둘 다 재화하기 때문에. 그런데 제약이 있다. 서브젝트 투. 어떤 제약이 있어? 일단 소비가 자신의 소득을 넘어서지는 못하겠죠. 그런데 그 소득은 WH라는 무슨 소득? 노동소득. 노동. 그리고 여기는 비노동소득으로 구성되어 있다. N이라는 비노동소득으로. 두 번째는 요 H라는 것은 시간 제약이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시간 제약을 여기다 쓰면 되는데 그냥 여가 소비는 이거는 이제 소득 제약이고 요 소득 제약 아래 거는 요 시간 제약인데 시간 제약이 전체 여가는 24시간 가운데 뭐하고 남은 거죠? 노동 공급하고 남은 거지. 그래서 이렇게 쓸 수도 있고 그냥 요거 대신에 C equal W 전체 총 뭐 중에 24시간 중에 뭐하고 남은 거? 여가 소비하고 남은 거. 이게 노동 공급 시간이고 그리고 여기다 비노동 소득을 여기다가 더하면 되겠다. 그래서 요 두 개를 이렇게 써도 되고요. 요 두 개를 쓰기 귀찮아 그러면 이거 쓰면 되겠습니다. 한꺼번에 넣어서. 그래서 반드시 설명을 해줘야 돼. 어떤 제약하에서? 소득 제약과 시간 제약하에서 소비자의 효용 극대화, 노동 공급자의 효용 극대화, 여가 소비자의 효용 극대화 행동 원리다. 물론 선택은 뭐겠어요? 여가 소비와 재화 소비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건 뭐지? 여기서 나오는 거는 최적 여가 소비 함수 그리고 재화 소비 함수 이런 것들이 나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먼저 구해야 되는 것은 여가 소비 함수와 재화 소비 함수를 구하고 24시간에서 여가를 빼버리면 노동 공급이 나온다. 뭐 이건 다 알 건데 하나씩 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적화를 달성하는 L 스타 구하자. 그리고 H 스타 구해보자. 뭐 이거죠. 어떻게 구해? 뭐 하니까 이게 지금 뭐예요? 컵더글라스의 형태니까 효용 극대화 조건식은 바로 MRS. 뭐죠? 평면이 어떤 평면이야? 여가 소비, 재화 소비 평면이니까 MRS XY, MRS LC가 되겠죠. 그래서 LC 이렇게 요거 하고 다시 한번 그냥 써놓을까요? MU 뭐 분의 MU Y 뭐죠? C MU 뭐지? L 이렇게. 그리고 요거하고 뭐가 맞더라야 돼? 예산선의 접선의 기울기하고 맞더라야 되지. 예산선은 접선의 기울기가 요 W겠죠. 마이너스 W니까 W 이렇게. 요게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 조건은 여기 나오는 요 얘죠 얘. 그래서 두 번째 조건은 C equal
저기 W 24시간에서 뭘 빼고 여가 소비를 빼고 요 플러스 노동의 비노동 소득을 더한 것이고 요게 두 번째식 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게 이제 무슨 조건이다? 효용 극대화 조건이다. 이렇게 효용 극대화 조건 이렇게 쓰고 자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이제 계산을 해보면 MRS LC는 MUC분의 뭔데 효용함수가 L의 3분의 2승 그 다음에 C의 3분의 1승 뭐 이런 것인데 자 계산을 해보면 MU 뭐분의 C MUC C는 요 3분의 1이 앞으로 튀어나올 거니까 3분의 1이 여기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 뭔가 있을 거야. 뭐 일일이 다 이제 여러분 기본적인 내용을 아니까 MUL 3분의 2가 앞으로 튀어나와. 이렇게. 분모 분자가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효용함수가 이건 뭐인지 알아야 됩니다. 효용함수가 유틸리티 펑션이 A, X의 알파, 뭐 Y의 베타 뭐 이런 식으로 주어졌을 때 MRS 값은 우리 다 안단 말이죠. MRS XY가 뭐지? MUY분의 MUX인데 베타분의 알파 그리고 X분의 Y라는 것을 다 알아요. 그쵸? 그러면 여기 뭐가 돼야 되겠어? 여기 L이고 여기 뭐 C야지. 굳이 뭐 마이너스 1 빼고 또 빼고 뭐 이래가지고 계산을 할 이유가 전혀 없어. 우리는 이게 지금 관심이 있지 않기 때문에 빨리 해버리는 게 최고야. 이게. 그래서 MRS 값은 뭐냐면 요게 소거가 되면서 뭐가 되겠어요? L분의 뭐 EC가 되겠죠. 여기가 MRS 값이고 요게 뭐가 돼? W가 일식이. 두 번째는 요걸 이제 정리를 하면 한 번만 정리를 하면 이 C에 바로 집어넣기 위해서 C로 정리하면 C는 2분의 WL이 되겠습니다. 이게 일식이야. 두 번째는 C 이퀄 여기가 W 요 24시간 마이너스 여가 소비 그리고 여기다 비노동소득 이렇게 요 두 식을 연립하면 되겠죠? 요 일식에 요것과 이식 요거를 연립을 하면 요거를 연립해서 구하면 된다.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딱 걸렸어. 자, 요거하고 이게 지금 같은 겁니다. 잘못하면 여러분 전국적으로 방송을 탈 수가 있어. 24 마이너스 L 여가 소비 빼면 노동 공급 시간이고 여기가 비노동 소득 이렇게 N을 중간에 틀리면 얘기해 주세요. 어디까지 가나 이러지 말고. 자, 맞죠? 여기까지 지금 C는 LW, WL 2분의 LW. 그쵸? 여기가 24W 마이너스 WL 플러스 N 이렇게 될 것이고 넘어가면 요게 WL이 여기로 넘어가겠죠. 좌변으로. 여기 같은 WL이 있으니까. 그래서 넘어가면 2분의 3W가 되고 WL 이퀄 요 24W가 되고 플러스 N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뭐죠? 요 L 스타를 구하는 거야. 최적 여가 소비 함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뭘로 나눠버려야 돼? 요걸로 나눠버려야지. 요걸로. 자, 그러면
여기다 3분의 1을 곱해야 되죠. 3분의 1을 곱해야 이게 사라질 거 아니야. 2분의 3이. 그래서 여기다 3분의 1을 곱하면 8. 그래서 16이 되고, 물론 W로 나누니까 W도 사라질 것이고, 두 번째 3분의 2를 곱했으니까 이게 3분의 2 n이 되겠죠. 여기는 물론 W로 나눴으니까 3W분의 2n이 되겠네. 요게 최적의 여가 소비 함수가 되겠습니다. 재화 소비는 어디다 집어넣으면 돼? 여기다 바로 집어넣으면 되겠죠. 여가 소비가. 그래서 우리의 관심사는 여가 소비 요거가 전체 노동 공급을 결정하기 때문에 노동 공급 시간은 이제 뭐가 되겠어? 최적의 노동 공급 시간은 24시간에서 뭘 빼버리면 여가 소비 시간을 빼버리면 되는 거니까 24에서 요거를 쭉 빼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노동 공급 시간은 어떻게 돼? 24에서 16을 빼니까 8. 그리고 마이너스 여기가 3W분의 2N이 되겠습니다. 이게 최적의 노동 공급 함수야. 요. 되시죠? 여기까지 좀 잘 따라와야 됩니다. 뭐 중간에 어려우면 체크를 잘 해놨다가 질문도 하고 잘 따라와야 돼요. 자, 이거를 우리가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면 지금까지 보통 그래프로 간단하게 지금 그리고 넘어가 버렸었는데 이걸 이제 수식으로 다 도출한 거예요. 그래프로 한번 그려봅시다. 그러면 요 여가 소비, 재화 소비 평면일 것이고요. 여가 소비, 재화 소비 평면이야. 그리고 이 비노동 소득이 없었을 때는 그냥 요 총가용 시간 여기서부터 빠져나왔지만 비노동 소득이 있기 때문에 요렇게 비노동 소득의 크기만큼 바깥쪽으로 확장된다 그랬어요. 요렇게. 전체 24시간이죠. 자, 요 높이가 비노동소득의 크기예요. 여기가 예를 들어서 N 비노동소득의 크기란 말이죠. 그리고 무차별 쓰는 원점에 대해서 이런 형태로 볼록한 형태를 갖겠죠. 왜? 콥떡을 놨으니까. 최초의 선택점 이런 점을 예컨대 우리가 A점이라 그러면 A점에서 효용을 가장 크게 하는 최적의 여가 소비 규모, 최적의 재화 소비 규모가 이렇게 나올 것이고요. 최적의 여가 소비 규모를 우리가 찾아냈어. 얼마라고? 요 16 플러스 3W분의 2N 이렇게 최적의 여가 소비 규모를 찾았어. 그러면 노동 공급 규모는 요 전체의 노동 공급 가운데 요게 여가 소비고요. 나머지는 노동 공급이지. 전체 24시간 가운데 요걸 둘을 이렇게 골로 나누는 거니까. 요게 H 스타입니다. 최적의 노동 공급 시간이야. 노동 공급 시간도 찾아냈고 여가 소비 시간도 찾았고. 자, 그리고 문제에서 뭐 물었냐면 이제 그거 한번 보세요. 문제에서 뭘 물었어? 또 뒤에 임금과 비노동소득이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 이랬네. 임금과 비노동소득이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 비노동소득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동공급 함수를 딱 봤더니 임금 요거요. 아주 간단합니다. H 임금 비노동소득 이거의 변화가 H에 미치는 영향 뭐 이거죠 지금. 근데 H를 우리가 구해놨기 때문에 H는 16에서 마이너스 여기가 3W분의 2N 뭐 이렇게 돼 있네요. 이렇게 돼 있어. 그럼 뭐 간단하지 뭐. 임금이 높아지면 화살표를 한번 표시해 볼까요? 임금이 높아지면 요 전체 값은 어떻게 되고 작아질 것이고, 그러면 요 마이너스 작은 값을 빼낸 거니까 H 값은 상대적으로 커질 것이고,
뭐에 대해서? 임금에 대해서 노동 공급은 증가한다. 이거를 좀 그럴듯하게 표현하면 임금 변화에 대해서 노동 공급은 0보다 크다. 뭐 이렇게. 두 번째, 비노동 소득의 증가는 전체 값을 끌어올릴 거니까 앞에 마이너스여서 요 노동 공급을 줄일 것이다. 뭐 이런 것이죠. 그리고 뒤에서 3번 문제를 잠깐 봐봐. 3번 문제에서 또 그걸 또 물었어. 그러니까 여기서 뭐 자세하게 그래프를 그리고 그럴 이유가 없어. 3번의 문제를 한번 보세요. 3번에 소비자 A의 비노동 소득의 증가가 여가 소비에 미치는 영향. 이거 물었잖아. 그래서 여기서 자세히 그래프를 그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만 해주면 되겠어. 비노동 소득의 증가는 노동 공급을 줄이죠. 이렇게. 이게 답이다. 자, 여기까지 잘 온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임금률 변화가 노동 공급에 미치는 영향이 사실은 이게 지금 이제 플러스로 되어 있는데 두 번째 설문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소비자 A의 비노동 소득이 없는 경우 밑줄 긋습니다. N이 제로야. 그러면 노동 공급의 임금 탄력성을 구해봐라. 이렇게 물었네요. 노동 공급의 임금 탄력성. 뭐 좀 지우고 가야지. 뭐 하나씩 할 수는 없으니까. 여기다 일단 지웁시다. 요거 뭐. 노동 공급의 임금 탄력성. 처음 들어보더라도 여러분 수요의 가격 탄력성만 알면 그대로 수식을 세울 수 있어야 돼. 당연히. 노동 공급의 임금 탄력성. 뭐라고? 수요의 가격 탄력성. 그러면 가격이 1% 변했을 때 수요량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냐? 임금이 1% 변했을 때 노동 공급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냐? 지금 이 얘기죠. 그래서 임금 탄력성을 정의를 해보면 입실론 뭐가 1% 변했을 때 W 임금률이 1% 변했을 때 노동 공급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냐 이거겠죠. 다시 한번 써보면 이 앞에 것만 따로 써보면 dW분의 dH 곱하기 이 뭐죠? H분의 W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뭐를 제로로 보내버렸냐면 비노동소득이 N이 제로다 이렇게 가정을 했네요. 문제에서 N이 제로야. 그러면 노동공급 함수를 우리가 구했는데요. 얼마로 구했어? 16이 아니라 8이네. 8 마이너스 3W분의 2N인데 요건데 이 노동공급 함수에서 뭘 제로로 보내버려? 요걸 제로로 보내버리면 사라져버리잖아. N이. 그러면 노동공급 함수가 H스타는 8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뭐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아예 노동공급 함수가 임금률에 대해서 그냥 8 수준에서 안 움직인다는 거지. 이게 H스타야. 임금률이 아무리 변해봐야 노동공급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죠. 임금률이 아무리 변해봐야 노동공급이 안 변해. 따라서 노동공급의 임금 탄력성 요게 뭐니까? 제로니까 요 전체가 뭐가 제로가 되겠죠. 임금 탄력성이 제로다. 그런데 문제가 뭐 이 정도의 뭐 문제라고 하면 지금 이제 배점 자체는 뭐 그렇게 많이 주지는 않았지만
이게 이제 10점, 15점 배점으로도 줄 수 있는 문제란 말이죠. 이게 비노동소득이 없을 때 임금이 아무리 변해도 노동 공급이 지금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아예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냐. 그게 아니고 어제 봤잖아요. 콥더글라스 함수에서는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가 정반대 방향으로 나타나는데 크기가 똑같다. 크기가 똑같다. 그래서 임금이 상승했을 때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가 발생하는데 대체 효과는 뭐죠? 여가의 기회 비용이 높아지고 여가 소비를 줄이고 노동 공급 H 여가를 줄이고 노동 공급을 뭐하는 늘리는 대체 효과하고 그 다음에 소득 효과는 실질 소득 플러스의 실질 소득 효과를 H는 줄이는 마이너스 여가가 뭘 할 때 여가가 정상제라 할 때 이런 가정하에서 노동 공급은 뭐하는 줄이는 이런 정반대 방향의 효과가 나타나는데 크기가 똑같다 있죠. 크기가 똑같아. 그래서 어제 그래프를 잘 그리라고 그랬는데 여가 소비하고 요 재화 소비 평면에 임금률이 낮을 때 하고 임금률이 높을 때 두 개 요 예산선을 그렸고 최초에 이런 형태로 L0의 여가 소비라고 한다면 요 임금률이 변했으니까 가격 변화 효과가 여기에 적동이 된다. 가격 변화 효과가. 그래서 요런 점과 요런 점을 연결하는 뭐가 있고 프라이스 컨섬션 커브가 여기에 그리고 원점과 이런 점을 연결한 인컴 컨섬션 커브가 여기에 그리고 변화 이후의 가격선을 변화 이전의 선택점, 초기 선택점까지 돌리면 슬러치기. 물론 두 점에서 무차별선에 접할 수는 없기 때문에 반드시 얘보다 바깥에 이런 형태로 예산선을 하나 더 그려야 된다고 그랬고 이런 점과 이런 점을 연결을 해서 이렇게 그리면 최초의 A점에서 B점으로 가는 대체 효과 다시 C점으로 가는 소득 효과. 그래서 여기 대체 효과하고 소득 효과가 완전히 똑같아서 최초의 L0 수준으로 돌아와 버린다 이거예요. 여가 소비가 뭐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임금 변화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화가 없기 때문에 노동 공급 시간에도 H0의 노동 공급 시간에도 전혀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다. 그래서 이 문제를 배점을 좀 크게 해서 한 10점이나 15점 배점을 줬다고 하면 이것만 쓰면 점수는 절반밖에 안 갈 거고 여기까지 다 써야 됩니다. 어제 제가 설명을 다 드렸어요. 어떻게 문제가 나오냐 이렇게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마지막 비노동 소득의 증가가 여가 소비에 미치는 영향 설문 3을 오늘 이 문제를 한번 내볼까 하다가 좀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비노동 소득의 증가가 여가 소비에 미치는 영향 것입니다. 여가 소비에 미치는 영향. 그래서 간단하게 보기에는 이미 우리가 여가 소비 함수라는 걸 다 구해놔 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생겼어요? 16 플러스 3W분의 2N 이런 식으로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맞나? 맞죠? 이런 식으로 생각했으니까 요거의 증가는 여가 소비를 늘릴 거라는 것은 뭐 아주 단순한 얘기야. 여가 소비에 미치는 영향. 비노동 소득이 증가하면 근로 이외에 다른 비근로 소득이 증가했을 때 더 많이 놀고 뭐 한다? 노동 공급은 줄인다. 이게 결론인데. 레저 소비. 최초에 비노동 소득이 있을 때 이게 예산선을 바깥으로 확장을 시켜서 그래야 된다는 게 이게 좀 조심해야 될 거예요. 이렇게 확장된다. 처음에 비노동 소득의 크기죠. 얼마만큼이요? N0만큼이야. N0만큼이야. 그런데 비노동 소득이 늘었네. 이렇게. 비노동 소득이라는 것은 근로가 전혀 없는 상태에 요 근로가 전혀 없는 상태에 24시간 다 놀아버렸을 때의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비노동 소득이 확장이 되면 이렇게 확장이 되면 최초에 한 점 찍고요. 거기서 얼마만큼의 요만큼 L0 C0 재화 소비 여가 소비를 하다가 A점에서 차율선을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어디로 가? 대체 효과는 전혀 없으니까 소득 효과만 이렇게 B점으로 가면서 이렇게 여가 소비가 L0에서 L1으로 증가한다. 물론 효용은 뭐 증가하겠죠. 그래서 비근로 소득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여가 소비는 늘리고 반대로 노동 공급은 줄기 때문에 H 노동 공급은 줄기 때문에 근로 요인의 감퇴 현상이 나타난다. 근로 요인의 감퇴 현상. 그래서 복지제도가 확충되면 확충될수록 실업급여의 지급 기간, 실업급여의 크기 뭐 이런 것들 복지제도가 확충되면 될수록 얘네들이 놀고 근로를 적게 한다. 그래서 근로 요인의 감퇴 현상, 서구에서 말하는 복지병이라는 것이 생겨난다 이런 얘기예요. 기사점이 자, 잘 체크해서 보시고 어떻게 푸는지 알면 뭐 전혀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이런 문제를 안 풀어보면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렇게 하고 29번 문제 89페이지 29번 문제를 여러분 푸세요. 그건 잠깐 풀어보고 갈까요? 29번 문제는 어제 봤던 그거하고 거의 비슷하니까 근데 중요한 문제고 오늘 조세 부과 부분 아까 봤으니까 그냥 넘기겠습니다. 30번을 보면 30번 갑은 소형 자동차로 음식점에 야채 배달을 하면서 생계를 꾸려가는 저소득층이다. 그런데 IMF 경제 위기가 닥쳤고 정부는 휘발유 소비를 억제할 목적으로 교통세를 대폭 인상했다. 밑줄. 휘발유 소비를 억제할 목적으로 교통세를 대폭 인상했다. 이 조세 문제가 지금 계속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전기세를 누진세를 계속 유지해야 될 거냐, 누진세를 버려야 되냐. 그 결과 갑은 소득공제액을 밑줄. 세금을 더 걷으면서 소득공제를 더 20만 원씩 확대해 줬다. 그래서 소득 수준은 그대로 유지하게 해줬다. 얼마를 세금 걷었다는 얘기예요? 20만 원 걷고 20만 원 다시 돌려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소득 수준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게 그 말이야. 그게 리베이트 정책인데요. 가로축에는 갑의 휘발유 소비량을 밑줄, 세로축에는 화폐 소득. 그래서 휘발유가 아닌 다른 모든 재화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세로축에 현금 재화 이렇게 쓰고 현금 재화
혹은 복합제 Y라고 써도 되고 뭘로 써야 된다고요? M이라고 써야 된단 말이죠. 화폐 소득이니까. 정책 전후의 갑의 만족 수준은 어떻게 변하냐? 무차별 곡선을 이용해 설명해라. 휘발유 추가 지출액만큼 소득공제를 받은 뒤에 교통세 부과 전 상황에 비해서 갑의 휘발유 소비량은 그 만족 수준은 뭐예요? 효용을 봐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휘발유 소비량을 보라는 얘기. 그래서 효용과 소비량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봐라 이런 얘기인데요. 그 예시답안에 조세 리베이트의 개념에다가 몇 줄? 일반적으로 정부는 조세를 부과하면 조세 수입이 생깁니다. 몇 줄? 그것만 목적이 아니라 특정 소비재의 소비 권장 또는 소비 억제 목적으로 조세를 부과한다. 그러나 동시에 조세 부과는 소비자의 후생을 감소시킨다. 몇 줄? 그래서 소비 행태 조정을 목표로 하는 경우에 적절한 보상을 줘야 되는데 이게 조세 리베이트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인 경우는 어제 봤기 때문에 좀 특수한 경우에 선호책에 거기는 나와 있지 않은데 특수한 경우에 선호책에 두 가지만 좀 보겠습니다. 거기처럼 무슨 선호체계를 주지 않았어. 일반적인 선호체계를 주지 않았어. 그러면 일반적인 선호체계를 가지고 표준적인 선호를 분석을 하고 추가로 CD나 레온TF나 뭐 이런 형태의 분석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의 배점에 따라 달라지겠죠. 배점에 따라서. 배점이 뭐 별로 크지 않으면 그냥 말로 설명하면 되고 배점이 좀 클 때는 그런 것들도 우리가 같이 갈수해야 되는데 같은 문제라고 해서 꼭 같은 답안을 작성하는 게 아니라 배점에 따라서 크게 또는 작게 쓸 수가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조세 리베이트인데 하나는 소비자의 효용함수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소비자 효용함수를 XY 두재화 평면이나 XM인데요. 그냥 XY 이렇게 하겠습니다. 현금 재화를 거기 화폐 재화를 그냥 Y재라고 이렇게 해서 XY 두재화 곱으로 이렇게 뭐 되어 있다. 뭐 이렇게 이런 형태의 효용함수가 뭐 두 번째는 뭐 이런 형태다. 효용함수가 이런 효용함수에서 조세 리베이트다. 준선형을 뭐 봐도 되겠고 준선형을 보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일단 X제, Y제, 두제와 평면을 그리세요. 최초의 예산선은 이렇게 완만한 예산선을 하나 표시하고 여러분 여기다 뭐 A, B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AC 이렇게 해도 되고 그런데 그냥 라인 제로, 라인 1 이렇게 가도 되고 최초의 예산선이다. 먼저 정부가 X제에 대해서 조세를 붙였다. X제에 대해서 조세를 붙였다. X제가 뭐 휘발유다. 휘발유에 대해서 조세를 붙였다. 교통세를 붙였다. 이렇게 하면 당연히 X제가 더 비싸지겠습니다. 그러면 요 PY분의 M 안 변하겠죠. 여기가 PX분의 M인데 얘가 안쪽으로 들어오겠지. 이렇게. 그래서 L1이다. 최초의 예산선. 조세 부과 후의 예산선. 조세 후의 예산선. 그래서 항상 뭐 설명해야 된다고? 예산선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설명해라. 그랬어요. 예산선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두 번째, 소비 선택점 효용 변화를 얘기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조세 부과 이후의 선택점이 중요하다. 조세 부과 이후의 선택점이 만약에 이런 점을 우리가 조세 부과 이후의 선택점이었다면 이제 아주 중요한 그래프에 여러분 유의해야 될 게 있다. 요 B점을 선택했다면 반드시 A점은 아무 데나 찍어서는 안 되고 A점은 여기 해야 된다.
가격 변화 시 나타나는 소비 선택점의 궤적이 처음에 A점에서 X0, Y0였다면 B점은 반드시 YJ 소비량이 변함이 없는 상태의 선택점이 돼야 된다. 왜? 요 궤적이 뭐기 때문에? 프라이스 컨섬션 커브의 궤적이 돼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 요 B점에서 우리가 판단할 건 뭐예요? 조세 납부액이지. 조세 납부액. 그래서 예산선이 어떻게 이동했는지. 두 번째, 선택점이 이동했는데 선택점과 관련해서 선택점이 A점에서 B점으로 갔다라는데 요 B점으로 이동하면서 프라이스 컨섬션 커브 얘기를 하면서 수평의 선상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조세를 부과했을 때 조세 부과 이때의 크기, 조세 납부액의 크기 어떻게 판단한다? 반드시 조세 부과 이후의 선택점, 요 B점을 중심으로 크기는 어떻게 돼요? 요 X1만큼 X제 소비량이 지금 휘발유 소비량이 줄었는데 이 B점에서 어디까지 판단한다고? 반드시 이걸 현금 재화라고 문제에서 줬고 요 현금 재화라고 줬는데 최초의 예산선까지 수직거리 어디서부터요? 조세 부과 이후의 선택점으로부터 최초의 예산선까지 수직거리 요게 조세의 크기다. 여기가 지금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Y1 프라임. 이게 조세의 크기다. 그러면 리베이트를 하는데 리베이트는 여러 가지 리베이트가 있습니다. 요 조세 크기만큼 돌려주는 리베이트가 있고 요렇게 조세 크기만큼 돌려주는 리베이트. 요걸 보통 L2 그러면 이걸 1회 리베이트 그러면서 또는 조세 납부액만큼 실질소득을 보상했다. 그래서 실질소득 보상 리베이트를 하는데 이건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실질소득에 대한 개념 자체가 힉스와 슬러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한번 조세 납부액만큼 돌려줬다 이렇게 개념 정의를 하시면 요게 예산선이 밖으로 나갈 것이고 이런 점은 선택 불가능하다 그랬어요.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선택 불가능해. 그래서 요 아래쪽만 실선이고 위에는 점선이 돼야 된다 이랬습니다. 두 번째는 최초의 소비점까지도 돌릴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정액 보상이에요. 뭐와 상관없이 얼마나 조세 부과 이전에 조세를 부과했을 때 얼마나 소비를 했느냐 이게 전혀 관심이 없어. 그냥 정액으로 최초의 소비점을 소비할 수 있도록 돌려주면 이거는 이제 전체가 실선입니다. 정액으로 돌려주면 전체가 실선이다. 이렇게 나갈 수도 있고 자 이거는 돌렸는데요. 어떤 개념으로 돌렸나요? 슬러치키의 개념으로 돌렸죠. 선택점을 지나도록 돌렸어. 그러면 무차별선이 지금 얘는 어떻게 생겼어? 원점인데 볼록하게 생겼을 거니까 힉스의 보상은 반드시 안쪽에 있을 거야. 힉스 보상은 반드시 안쪽에 있어. 그러니까 여기를 지나도록 무슨 보상의 예산선이 있을 수 있냐면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최초의 소비점 보상입니다. 최초의 소비점을 돌려 소비할 수 있도록 보상해 준 거고 여기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좀 그래프를 그려볼 텐데 요거는 뭐에 대한 보상이냐면 요거는 최초의 뭐를 달성하도록 효용을 달성하도록 최초의 효용을 보상해주는 보상이다. 이게.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보상이 있습니다. 이게 조세 납부액을 보상해 줄 수도 있고 원래 효용을 회복할 수 있도록 보상해 주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최초의 소비점을 보상하도록 보상해 주는 게 있고 종합히 표현하면 슬러치키 보상이고 하나는 힉스 보상이다 이 말이에요.
요거 예산선을 그리는 게 중요한 것이고, 요거 조세 납부액 요거 돌려주는 이거 말고는 나머지는 다 실선입니다. 아무데나 선택 가능해. 요 아무데나 선택 가능한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차별선을 이제 그릴 때. 자, 여기가 뭐예요? 조세 부과 이후의 효용 수준이야. 근데 밖으로 나갈 텐데, 여기를 지나도록 보상을 하게 되면 가장 바깥에 이렇게 나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효용 보상은요, 최초의 소비점을 지나는 무차별 곡선이어야 최초 효용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런 한 점과 요런 한 점을 연결하는 무차별선을 그려야 돼. 최초의 소비점을 지나야 최초의 효용 수준을 표시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두 점을 지나도록 표시를 해야 됩니다. 물론 기본은 뭐냐면 이 한 소비자에 대한 그래프이기 때문에 무차별선이 크로스를 해버린다 그러면 읽지도 않겠죠. 읽지도 않는다. 크로스는 절대 교차할 수가 없어요. 교차하면 안 된다. 요게 효용 보상, 요게 무슨 보상? 최초의 소비점 보상. 이렇게 각각 가면 되겠습니다. 어제 하나만 할 때는 좀 쉬웠죠. 점점점 이제 여러분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최초의 구매점 보상보다는 이게 중요해지요. 요게 최초의 효용 수준을 회복하도록 돌리는 건데, 뭘로 돌렸냐면 예산선이 변화 이전 가격, 변화 이후 가격, 변화 이후 가격을 변화 이전의 효용을 달성하도록 되돌렸어. 무슨 보상이에요? 보상인데 무슨 변화? 보상 변화, 대등 변화. 변화 이후 가격을 가지고 변화 이전의 효용을 달성한다. 보상 변화의 크기를 찾는 거다. 이것입니다. 보상 변화의 크기를 찾는 거다. 그래서 이 보상 변화하고 조세 리베이트의 개념을 연결을 시켜서 물을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요 크기가 요 예산선과 예산선의 노란색 예산선의 차이가 보상 변화의 크기다. 두 번째, XJ, YJ 두 제와 평면이 있고, 여기가 이제 이런 형태라면 XJ와 YJ의 소비량이 같으면 아무거나 선택이 돼서 그게 효용을 결정한다는 것이고, 이게 꼭지점의 궤적일 텐데, 조세부가 이전에 완만한 예산선, 조세부가 이후에 가파른 예산선 이렇게 되겠죠. 완만한 최초의 예산선, 그리고 조세부가 이후의 예산선, 조세 후 이렇게 예산선. 여기 선택점이 있을 거고요. 이렇게. 여기 선택점이 있겠죠. 이렇게. 자, 여기 뭐라 했어 처음에? 조세를 부과하면 예산선이 어떻게 이동하냐? 두 번째, 선택점이 어떻게 이동했냐? 선택점은 이 점에서 이 점으로 이동했다. 이 점으로부터 뭘 판단하자? 조세 부과의 크기를 판단하자. 조세 부과의 크기를 이렇게 판단을 할 때 X1인데 어떻게 판단한다고? 그 점으로부터 최초의 예산선까지의 수직거리다. 왜 이렇게만 판단해야 돼? 이렇게 판단하면 안 돼? 안 됩니다. 왜? 이게 현금 재화니까. 다른 모든 기타 재화로 판단을 한다 이것이에요. 리베이트에서. 그래서 이게 조세 납부액의 크기다 이랬어요. 이 조세 납부액의 크기,
이 조세 납부액의 크기 이것만큼 돌려주면 어디를 지나겠어요? 요렇게 지나는데 위쪽은 점선이고 아래쪽만 실선이다. 지금 계속 L2의 예산선 한 번 돌려주는 1회 리페이트 조세 납부액만큼 돌려준다. 그리고 여기까지 돌리면요 뭐예요? 이제 여기까지 돌리면 최초의 소비점 보상 요 최초의 소비점 보상 여기까지 돌리면 또 뭐하고 같아? 무차별 곡선에 접할 때까지 돌린 거죠? 효용 보상. 그래서 여기까지 돌리면 이렇게 최초의 소비점 보상이면서 L2는 L3는 최초의 소비점 보상이면서 무슨 보상이기도 하다? 효용 보상이기도 하다. 그러면 최초의 예산선과 요 L자 요 노란색의 예산선의 사이는 뭐라고요? 변화 이후 가격을 변화 이전의 무차별선까지 더 돌렸다. 보상 변화의 크기다. 보상 변화의 크기. 우리가 앞에서 가격 보조와 현금 보조 이런 얘기하면서 효용 비교했던 것과 그런 것들이 다 지금 여기 있어요. 이런 점으로 돌리는 것이 지금 최초의 소비점 보상, 효용 보상이다. 방금 우리가 하면서 여기 이제 하나의 평면을 가지고 뭐 리베이트 아닌 뭐 아까 봤어요? 조세 비효율성, 초과 부담을 가지고 이걸 또 설명을 했었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쭉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10분 쉬고 그 113페이지 실전 200제 113페이지 38번 문제를 풀겠습니다.